제 아들이 제 인생 전부가 담긴 회사를 물려받을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모든 것을 비웃었고 아들마저 그녀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직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직접 내려가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20년의 모든 것이 걸린 그날의 기록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 박선희 회장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저는 그냥 박선희, 제 이름 앞에 붙는 그 어떤 직함보다 두 손으로 제 인생을 읽어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제 하루는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돼요. 동이 트기 전 경기도 이천에 있는 저희 라비에벨 본점의 한옥 정원으로 나서는 게 제 오랜 습관이거든요. 흙냄새, 새벽 이슬을 머금은 풀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비로소 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곳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제 삶 그 자체예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낡은 한옥을 사들였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 오래된 나무 기둥과 숨쉬는 창호지 그리고 자연을 품은 마당에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어김없이 호미를 들고 정원의 약초들을 돌봤어요. 라벤더, 로즈마리, 캐모마일. 스파에 쓰이는 이 작은 생명들을 제 손으로 직접 돌보는 건 아주 중요한 일과예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길, 그 정성이 담겨야만 진짜 효능이 우러나온다고 저는 믿거든요. 정원을 돌보고 나면 저는 옆에 있는 작은 가마로 향해요. 이곳 이천이 도자기의 도시잖아요. 저도 젊을 때부터 흙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스파에서 사용하는 세라믹 도구들은 전부 이천의 도예가들과 함께 만들거나 제가 직접 빚기도 해요. 오늘은 어제 빚어 말려둔 마사지 스톤을 꺼내는 날이었어요. 매끈하고 서늘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질 때 저는 이 작은 돌멩이가 고객의 지친 어깨 위에서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을 상상해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라비에벨의 철학이고 제 자부심이죠. 자연에서 얻고 손으로 빚어 마음으로 전한다. 이게 지난 20년간 제가 지켜온 신념이에요. 아침 일과를 마치고 회사로 들어서면 저는 더 이상 정원사가 아니라 박선희 회장이 돼요. 오늘은 신입 테라피스트들의 첫 교육이 있는 날이었어요. 하얀 유니폼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젊은 얼굴들을 보니 20년 전 허름한 방 한 칸에서 스파를 처음 시작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준비해온 원고 대신 제 손을 들어 보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손이 보이시나요? 젊었을 땐 참 곱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이제는 주름도 많고 마디도 굵어졌네요. 하지만 저는 제 손이 지금 가장 자랑스러워요. 이 손으로 수만 명의 고객들을 만났고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졌으니까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며 말을 이었죠. 기억하세요. 우리는 화장품이나 기술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고객이 우리에게 몸을 맡기는 건 우리 손에 담긴 진심, 그 정성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손길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라비에벨의 역사이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마케팅 이사인 아들 지훈이와 마주쳤어요. 하나뿐인 내 아들, 저를 꼭 닮아 훤칠하고 똑똑한 제 전부죠. 어머니, 교육은 잘 마치셨어요? 지훈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그럼 아주 예쁘고 야무진 아이들이 들어왔더구나. 제가 웃으며 말하자 지훈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침 회의 때 뵙겠습니다. 그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그늘져 보여서 마음에 조금 걸렸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공기가 저를 짓눌렀어요. 지훈이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더군요. 화면에는 온통 화려한 그래프와 알 수 없는 영어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진정성이라는 가치 하나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더 젊고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유명 셀럽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화면에는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젊은 여성들의 사진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명품 가방, 그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들. 그 속에서 라비에벨의 제품은 그저 하나의 장식품처럼 보였어요. 지훈이는 열정적으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강조하시는 정성이나 손길 같은 아날로그적인 가치만으로는 더 이상 젊은 세대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진정성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정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가 제 아들의 입에서 그렇게 쉽게 부정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화가 나기보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아들이 제가 만든 이 길을 이렇게 낯설고 낡은 것으로 여기게 된 게. 다른 임원들은 지훈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라비에벨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제 눈에는 회사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감이 담겨 있었죠. 그날 회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균열을 남긴 채 끝났어요. 며칠 뒤 지훈이가 제게 약혼 여인 강유라 양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국내 굴지의 화장품 회사 강 사장의 외동딸이었죠. 지훈이는 유라 양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저도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마음을 열고 반갑게 맞아줄 준비를 했죠. 그날 아침부터 저는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와 정성껏 한정식을 준비했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방식으로 귀한 손님에 대한 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녁이 되고 두 사람이 도착했어요. 유라 양은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어요. 고가의 옷과 보석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했죠. 하지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그녀의 표정 없는 얼굴과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제가 차린 정갈한 음식들을 보면서도 그녀는 감탄사 한마디 없었어요.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와인병을 보며 말했죠. 어머님, 저는 한식보다는 와인이랑 치즈가 더 익숙해서요. 식사 내내 유라 양은 음식보다 자신의 이야기에 더 집중했어요. SNS 팔로워가 몇 명인지, 어떤 명품 브랜드의 파티에 초대받았는지, 유명 연예인 누가 자기 친구인지.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들어주었죠. 그러다 유라 양이 제게 물었어요. 어머님은 SNS 안 하세요? 요즘은 이런 전통적인 것보다 SNS에 올릴 만한 비주얼이 중요하잖아요. 라비에벨도 좀 더 세련된 이미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제 방식에 대한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이가 나섰어요. 유라 씨 말이 맞아요, 어머니. 우리도 이제 좀 더 젊고 트렌디한 감각을 배워야 해요.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도 정말 맛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플레이팅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들은 유라의 편을 들며 제게는 마치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 순간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아들이 제 삶의 방식을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우연히 유라 양의 SNS를 보게 됐어요. 그녀는 제가 차린 음식 사진은 하나도 올리지 않고 와인잔을 들고 찍은 자신의 사진 한 장만 올려놓았더군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한옥의 고즈넉함, 트레디셔널 비아입스라는 글과 함께요. 제 삶과 철학이 담긴 이 공간과 시간이 그녀에게는 그저 트렌디한 배경, 해시태그 하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와 저 아가씨는 살아온 세상도 가치를 두는 것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다름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림자를 들이올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라비에벨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회의에서 갈등은 결국 터져 나왔죠. 저는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10년, 20년 동안 회사와 함께 해준 장기 근속 직원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헌정 행사를 제안했어요. 그들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라비에벨도 없었으니까요. 제겐 너무나 당연하고 의미 있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에 배석한 유라 양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좋은 생각이시지만 너무 내부적인 행사 같아요. 20주년은 우리 회사의 위상을 외부적으로 확실히 보여줄 기회여야 해요.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 회사와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언론 발표회를 여는 게 어떨까요? 모든 매체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낮고 정체된 이미지를 벗고 가장 트렌디하고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는 거죠. 직원들을 위한 조용한 축제와 세상을 향한 화려한 쇼. 제가 지키고 싶은 가치와 유라 양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힌 순간이었어요. 저는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라면 우리 회사의 근본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어머니, 이건 라비에벨이 한 단계 도약할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훈이는 유라의 계획에 완전히 동조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라 씨 아버지 회사와의 합작이라니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방식에만 얽매여 계실 겁니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죠. 과거의 방식에 얽매인다. 지훈이가 내뱉은 그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 직원들과의 신뢰, 고객들과의 약속,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과거의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의실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라와 지훈이가 만들어낼 화려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으니까요. 그 속에서 저 혼자만 회사의 진짜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깊은 상실감과 고립감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제 아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존경심이 아닌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읽었어요. 마치 제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낡은 걸림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날 저는 제 손으로 세운 왕국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직감했죠. 이건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 회의가 끝나고 며칠 동안 저는 제 서재에 밝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제 손으로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회사의 보고서들이 지훈이가 뱉어낸 과거의 방식이라는 말처럼 느껴져 한없이 낯설게만 보였죠. 아들은 그날 이후로 제 방을 찾지 않았어요. 아마 자기가 한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알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꺾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신념조차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제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불안감은 현실이 되더군요. 며칠 뒤 신제품 론칭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가 있었어요. VIP 고객들과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한 자리였죠. 저는 멀찍이 서서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훈이와 유라 양은 그날의 주인공처럼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유라 양은 정말 완벽했어요. 몸에 꼭 맞는 우아한 드레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말투,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 VIP 고객들은 물론이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뷰티 에디터들까지 그녀의 매력에 푹 빠진 듯 보였어요. 저조차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저렇게 흠잡을 데 없는 아이인데 하고 제 자신을 의심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가면이 벗겨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유라 양이 한 VIP 고객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지긋한 행사 스태프 한 분이 쟁반을 들고 지나가다가 실수로 물 한 방울을 유라
양의 드레스 자락 근처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정말 작은 실수였죠. 스태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했어요. VIP 고객 앞이라 그런지 유라 양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라며 인자하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VIP 고객이 자리를 뜨자마 M자 유라 양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지더군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금 전까지 사람 좋게 웃던 그 얼굴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 나이든 스태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봤어요. 그 눈빛에는 어디서 감히 주제도 모르고 같은 소리 없는 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스태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아, 저거였구나. 내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느꼈던 그 위화감의 정체가 바로 저거였구나. 강한 자에게는 완벽하게 고개를 숙이고 약한 자는 벌레 보듯 짓밟는 것. 저것이 바로 강유라라는 사람의 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행복한 얼굴과 유라 양의 그 차가운 눈빛이 번갈아 떠오르며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내 아들이 저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저 위험한 사람에게 내 아들과 내 평생이 담긴 회사를 맡겨야 한다고, 안 될 말이었어요. 이건 더 이상 세대 차이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회사에, 그리고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죠. 저는 결심했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가면 뒤에 숨겨진 강유라의 진짜 얼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주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 모든 인맥과 자산을 동원했죠. 먼저 유라 양이 평소에 방문 네일 케어 서비스를 즐겨 이용한다는 정보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아주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가짜 방문 네일 케어 업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은 은혜의 손길이라고 지었죠. 일부러 촌스럽고 오래된 느낌이 나도록요. 허술한 웹사이트 하나와 선불폰 번호 하나가 전부인 누가 봐도 영세한 업체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 신분을 감추기 위해 철저히 변장했어요. 희끗희끗한 가발을 쓰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보이게 하는 보정 속옷을 입고 검버섯과 깊은 주름을 그렸죠. 수십 년은 더 늙어 보이는 가난하고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한 박은혜라는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제게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죠. 30년 전 남편을 잃고 식당 주방에서 맨손으로 그릇을 닦으며 라비에베를 꿈꿨던 가난했지만 결코 존엄을 잃지 않았던 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만약 강유라가 지금의 박은혜를 만난다면 그녀는 과연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 제 모든 것을 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보냈어요. 첫 방문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유라 양의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어요. 일부러 낮고 무거운 도구 상자를 들고 갔죠. 숨을 헐떡이며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유라 양은 막 잠에서 깬 듯 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무표정하게 저를 내려다보았어요. 예약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나타났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그저 들어오세요 하고는 소파에 몸을 던지더니 시작하세요 하고 짧게 명령했어요. 저는 말없이 네일 케어를 시작했어요. 유라 양은 케어를 받는 내내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웃어댔죠. 제 존재는 마치 소파나 테이블처럼 그 공간의 일부인 가구와 다를 바 없었어요. 저는 수십 년의 경험을 담아 제 평생 해왔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그녀의 손을 다듬었어요. 아줌마, 이런 싸구려 도구로 내 손톱이 상하기라도 하면 책임질 수 있어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써요?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소독은 매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님, 하고 대답했어요.
제 정성과 기술이 그녀에게는 그저 값싼 노동으로 취급받는 순간이었죠. 두 번째 방문은 더 끔찍했어요. 그날도 유라 양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마 친한 친구인 듯 했어요. 저는 일부러 더 집중해서 그녀의 손톱을 다듬는 척하며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말들을 듣게 됐죠. 박지훈? 아, 그 순진에 빠진 멍청이 말이야? 아직도 내가 자기한테 홀딱 빠진 줄 안다니까. 웃겨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아는 그 상냥한 톤이 아니었어요. 교활함과 비웃음이 가득했죠. 결혼? 당연히 해야지. 라비의 배를 삼키기 위한 완벽한 발판인데 이걸 왜 놓쳐? 제 손이 순간 멈칫했어요.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결혼만 해봐. 그 늙은 시어머니는 요양이나 보내드려야지. 이천 총구석에 있는 별장에 모셔다 놓고 회사는 내가 접수해야지. 안 그래? 저는 간신히 숨을 참았어요. 손톱을 가는 제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제 아들을 멍청이라고 부르고 저를 늙은 시어머니 취급하며 내쫓을 계획을 세우는 저 여자가 제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여자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어떻게 케어를 마치고 그 집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귓가에 그녀의 잔인한 웃음소리만 맴돌았어요. 하지만 진짜 저를 절망에 빠뜨린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뒤 유라 양은 지훈이에게 제 험담을 했나 봐요. 정확히는 박은혜에 대한 험담이었겠죠. 어느 날 오후 지훈이가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유라 씨가 그러는데 혹시 회사에서 보내는 그 네일 케어 서비스 좀 더 괜찮은 곳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저는 모르는 척 물었죠.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지훈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그게 유라 씨가 좀 예민해서요. 거기서 오시는 분한테서 파스 냄새 같은 게 나서 좀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양업계 말이에요. 파스 냄새. 그건 제가 매일 밤 고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기 전 쑤시는 무릎과 어깨에 붙이는 파스 냄새였어요. 제 평생의 노동과 삶의 흔적이 제 아들의 입을 통해 교양 없는 냄새가 되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지훈이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사랑의 눈이 먼 제 아들은 그게 어머니의 고통의 냄새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사랑하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게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결정타는 그날 저녁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어요. 은혜의 손길 선불폰이 울렸죠. 지훈이었어요. 지훈이는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세요. 은혜의 손길이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으로 방문하시는 직원분 말인데요. 다음부터 오실 때는 파스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고객 클레임이 들어와서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원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이런 걸까요? 제 아들이,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지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어머니의 존엄을, 삶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때까지요. 다음 날,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몇몇 임원들을 찾아갔어요. 유라 양에 대한 제 의심을 넌지시 털어놓았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회장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유라 씨는 강 사장님의 따님이고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훈이와 유라 양이 만들어낼 화려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말은 그저 늙은 회장님의 노파심 정도로만 여겨질 뿐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거대한 회사 안에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라는 것을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켜야 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기댈 곳 하나 없는 절벽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완전한 고립감 속에서 오히려 제 정신은 더 또렷해졌어요. 그래, 아무도 없다면 나 혼자 싸우면 되지. 내 아들을, 그리고 내 평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귀라도 되어주겠다고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제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지훈이의 전화 한 통이 제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련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차가운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아프지도 서럽지도 않았죠.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함처럼 제 마음속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아는 자의 결연함만이 남았어요. 그래요.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제 영토를 침범한 적과 싸워야 하는 여왕이었죠. 그리고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양가 상견례를 바로 전날 유라 양에게서 은혜의 손길, 앞으로 예약 전화가 걸려왔어요. 상견례에 맞춰 특별히 더 공들인 케어를 받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이것이 기회이자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허름한 옷을 챙겨 입고 제 감정을 숨겨줄 깊은 주름을 얼굴에 그려 넣은 뒤 낡은 도구 상자를 들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따라 유라 양은 유난히 더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어요. 아마 중요한 날을 앞둔 긴장감 때문이었겠죠. 그녀는 제게 손을 맡긴 채 상견례에서 입을 옷, 매치할 보석에 대해 한참을 통화했어요. 그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보다 더 주목받을까 하는 천박한 욕망이 번들거렸어요. 저는 묵묵히 제 일에만 집중했죠. 사건은 케어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어요. 마무리를 위해 제가 고가의 수입 네일 폴리시를 여는 순간 유라 양이 통화를 하며 과장되게 웃다가 팔로 제 손을 툭 쳤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폴리시 병이 그대로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새빨간 액체가 마치 피처럼 바닥에 끈적하게 번져나갔어요. 어머! 하고 놀란 척 소리치는 그녀의 눈에서 저는 보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계획이 성공했다는 듯한 만족의 미소를요. 그녀는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저를 시험하고 제 위에 군림하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한 거였죠.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찢을듯이 울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배상할 건데, 가난하면 손이라도 야무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도 더 차가운 어떤 감정이 제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유라 양이 바닥에 흥건한 붉은 액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게 명령했어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거기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지만 말고. 걸레 없어요. 없으면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소매로 당장 닦아. 그 더러운 옷소매로 닦아라. 그 말이 제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눈앞에 유라 양의 비웃는 얼굴이 아주 천천히 느린 화면처럼 보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눈빛에 놀란 건지 유라 양의 기세가 순간 주춤하더군요.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의 과거가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을 잃고 갓난아들 지훈이를 업은 채 식당 주방 구석에서 쉴 새 없이 그릇을 닦던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독한 세제에 부르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던 내 손. 그때 제 옷소매는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음식물 찌꺼기로 더러워진 그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내 아들만큼은 절대 이런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내 손으로 반드시 일으켜 세우고 말겠다고. 그 손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훈장이었고 오늘의 저를 만든 성실과 존엄의 상징이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그네의 남루한 옷이 그때 제가 입었던 더러운 주방옷과 무엇이 다른가요? 겉모습은 변했을지언정 그 안에 박선이라는 사람의 가치는 단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히 저 어린 것이 제 삶의 역사를, 제 존엄을 더러운 바닥을 닦는 걸레 취급하려 들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물러서거나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제 인생 그 자체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요. 슬픔과 분노가 가라앉은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네가 보고 싶은 게 이런 거라면 기꺼이 보여주마.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간 내가 어떻게 다시 날아오르는지를, 그것이 바로 제 문화적 각성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유라 양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바닥을 치우고 그 집을 나왔죠. 더 이상 제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서재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죠. 라비에벨. 창업 초기의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어요. 벨벳으로 된 표지는 달아서 반질반질했고 책장을 넘길 때마다 캐캐 묵은 시간의 냄새가 났어요. 사진 속에는 20년 더 젊은 제가 있었어요. 고객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가게를 청소하는 모습, 작은 성공 하나에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들. 사진 속 고객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평생의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을 부끄러워하던 시장 상인, 아주머니, 암 투병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찾아왔던 선생님,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어린 신부. 저는 그들의 손을 단순한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아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죠. 라비에베벨의 성공은 화려한 인테리어나 값비싼 제품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진심 어린 손길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사진들을 한참 동안 어루만지던 저는 깨달았어요. 유라 양이 결코 가질 수도 흉내 낼 수도 없는 저만의 권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 진심으로 쌓아 올린 신뢰. 이것이야말로 제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저는 앨범을 덮고 결심했어요. 다가오는 20주년 기념 행사를 저들의 화려한 쇼케이스가 아니라 제 철학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는 무대로 만들겠다고요. 결심이 서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20년간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해준 오랜 동반자이자 라비에벨의 기술 고문인 오 원장님이었죠. 저는 곧장 오 원장님께 연락해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저희는 회사 근처의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만났어요. 저는 유라 양의 만행에 대해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대신 저는 오 원장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원장님, 우리 회사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의 그 마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오 원장님은 제 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시더군요. 그리고는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회장님의 그 손길이 바로 우리 라비에벨의 역사이고 전부입니다. 저는 그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뭘 하면 될지 말씀만 하세요. 그 순간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제 가치를, 제 역사를 알아주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오 원장님께 제 계획의 일부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오 원장님은 제게 은혜로 활동할 때
결정적인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구해주고 사용법을 알려주기로 약속했어요. 또한 20주년 행사를 전 세계로 송출할 라이브 스트리밍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준비해 그날의 모든 순간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도록 하겠다고 했죠. 현대 기술이 진실을 밝히는 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줄 거였어요. 오 원장님의 지지를 얻고 나니 잃었던 자신감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 회사의 창립 멤버들과 10년 이상 근속한 충성스러운 직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조용히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도 모든 것을 털어놓진 않았지만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의 근본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죠. 그들은 모두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신제품 개발실로 향했어요. 20주년 기념으로 출시할 예정이었던 핸드크림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맡기로 했죠. 이름은 창업자의 은혜, The Founder's Grace라고 붙였어요. 그 이름에 담긴 중의적인 의미를 그날이 되면 모두가 알게 되겠죠. 저는 이천의 특산물인 쌀겨 추출물과 온천수를 핵심 원료로 정하고 이천의 유명 도예가에게 연락해 순백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백자바 용기 디자인을 의뢰했어요. 이건 단순한 신제품 개발이 아니었어요. 유라, 양의 거짓된 화려함에 맞서 제 진심과 철학, 그리고 이천의 문화적 자부심을 담아내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죠. 크림의 질감을 조절하고 향을 고르며 제 손으로 직접 레시피를 완성해 나가는 동안 제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단단하고 결연한 투사의 의지만이 남았죠. 그래요. 저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가면 속의 칼날이 저를 겨누고 있다면 저는 제 속에서 피어난 불꽃으로 그 칼을 녹여버릴 거예요. 심판의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 원장님의 따뜻한 지지를 얻고 나니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작은 온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법이더군요. 하지만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오 원장님은 제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시겠지만 적의 심장을 꿰뚫을 날카로운 창은 제 스스로 만들어야 했죠. 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유라 양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내고 아들의 눈을 뜨게 하며 라비에벨의 근본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지훈이와 유라 양이 그렇게나 강조하던 20주년 기념 행사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그 행사를 자신들의 화려한 미래를 선포하는 무대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렇다면 나 또한 그 무대를 나의 전쟁터로 삼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들의 거짓된 쇼를 나의 진실을 밝히는 심판의 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획의 첫 단추는 그들이 짜놓은 판을 미묘하게 비트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지훈이와 유라 양에게 20주년 행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 행사장 로비에 작은 전시회를 하나 열자고 제안했어요. 라비에벨의 손길, 이천의 정신을 담다라는 제목으로요. 이천 지역의 장인들과 협업하여 우리 브랜드의 뿌리가 이 지역의 문화와 장인 정신에 닿아 있음을 보여주자는 거였죠. 제 제안은 너무나 그럴듯하고 품이 있었기에 그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어요. 오히려 유라 양은 자신의 높은 안목을 과시할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적극적으로 찬성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합법적인 명분을 가지고 회사 밖으로 나설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전시회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이천 곳곳에 숨어 있는 장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바쳐 흙을 빚어온 늙은 도예가, 할아버지, 비바람을 맞으며 유기농으로 약초를 키우는 농부 부부, 수백 번의 손길로 전통 한지를 만들어내는 아주머니까지. 그들의 작업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과 땀, 그리고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거친 손을 볼 때마다 제 과거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렸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그들 또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대기업의 값싼 상업주의에 밀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전통과 기술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두려움. 진심과 정성은 비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사람들은 더 빠르고 자극적인 것만을 찾는다는 한탄. 우리는 금세 서로의 처지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이 땅 곳곳에 나와 같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공동체였던 거예요. 저는 제가 만난 모든 장인분들을 20주년 기념 갈라쇼의 가장 중요한 특별 귀빈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초청장을 건네며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부탁드렸죠. 선생님, 이번 20주년 행사는 단순히 저희 회사의 잔치가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와 가짜, 진심과 위선을 많은 사람 앞에서 가려내는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 자리에 오셔서 무엇이 오랜 시간을 견뎌내는 진정한 가치인지 그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제 계획을 전부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제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으신 듯 했어요. 평생을 한 길만 걸어온 장인들 특유의 깊은 통찰력이었겠죠. 그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돈이나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암묵적 동맹을 얻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갈라쇼 객석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이 될 터였어요. 외부의 지지 기반을 다진 저는 이제 내부의 실질적인 힘을 규합해야 했어요. 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와 법무를 손에 쥔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죠. 그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실패했을 때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먼저 20년간 회사의 재무를 총괄하며 저와 동고동락해 온 윤 이사를 만났어요. 그는 제게 친동생과도 같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죠. 저는 제 서재에서 윤 이사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오 원장님의 도움으로 확보한 은혜로 활동하며 녹음했던 유라 양의 음성 파일 일부를 들려주었어요. 제 아들을 멍청이라고 칭하고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계획을 친구에게 자랑하듯 떠벌리는 유라 양의 목소리가 서재 안에 울려 퍼졌어요. 녹음이 끝나자 윤 이사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회장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입으로 직접 말했죠. 강유라와 그 아버지는 라비에베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야. 우리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일세. 윤 이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죠.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한 싸움입니다. 강 사장 측의 자금력과 네트워크는 저희와 비교가 안 됩니다. 만약 실패라도 한다면 그의 걱정은 당연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나는 내 평생을 바친 이 회사가 저런 뱀 같은 아이의 손에 넘어가는 걸 보느니 차라리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네. 자네는 어떤가? 평생 숫자를 맞춰온 자네의 인생이 저런 거짓과 탐욕의 재무제표를 위해 복무하게 둬도 괜찮겠는가? 제 말에 윤 이사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그 정도 각오시라면 저도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지금부터 강 사장 측과의 합작 계약서를 샅샅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저들의 발목을 잡을 허점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다음은 법무를 총괄하는 김 변호사였어요. 그는 회사 창립 초기부터 저희의 모든 법률 문제를 도맡아온 원칙과 신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죠. 김 변호사에게도 저는 같은 증거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회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 및 배임 행위입니다.
지훈 이사님께서 약혼녀에게 속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계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게는 회사의 돈줄과 법을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칼이 쥐어졌어요. 윤 이사는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찾아냈고, 김 변호사는 계약 파기 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가치를 믿고 저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들이 제 곁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쇼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 저희는 이천에 한적한 한옥 카페에 모였어요. 저와 오 원장님, 윤 이사, 김 변호사, 그리고 회사를 처음 세울 때부터 함께했던 몇몇 창립 멤버들까지 마치 비밀 결사대 같았죠. 카페 주인은 제 오랜 지인이어서 그날 밤 저희를 위해 기꺼이 가게 문을 닫아주었어요. 따뜻한 이천쌀로 만든 떡과 구수한 작두콩차를 앞에 두고 저희는 최종 전략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한 편의 완벽한 연극을 준비하는 연출가들이자 배우들이었어요. 갈라쇼 무대의 동선 하나하나, 조명이 켜지고 꺼지는 타이밍, 제가 연설을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이 스크린에 송출될 정확한 순간까지 모든 것을 초단위로 계획했어요. 김 변호사는 유라 부녀 측의 반격에 대비한 법적 대응 시나리오를 여러 개 준비했고, 윤 이사는 계약 파기 선언 시 회사의 재정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 뒤 언론에 배포할 발표문 초안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회의는 밤늦도록 이어졌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모두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건 단순히 복수를 위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라비에벨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을 준비하는 의식이었어요.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고립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제 사람들의 굳건한 신뢰를 등에 업고 적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는 냉철한 전략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기다려라, 강유라. 네가 만든 화려한 무대에서 내 인생 최악의 막이 오르게 될 테니. 결전의 날, 라비에벨 20주년 기념 갈라쇼의 막이 올랐어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과 셀럽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로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지훈이와 유라 양이 원했던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화려하고 성대했어요. 저는 행사장 한편에서 이 모든 풍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유라 양은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여왕처럼 행동했고, 제 아들 지훈이는 그런 그녀의 곁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유라 양의 아버지인 강 사장은 벌써부터 라비에벨의 주인이 다 된 듯 의기양양한 얼굴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짠 각본 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오늘 이 무대의 진짜 연출가는 바로 저라는 사실을요. 행사장의 모든 것은 저희 회사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화려한 거짓의 축제를 지켜보고 있었죠. 객석 한편에는 제가 특별히 초대한 이천의 장인분들이 조금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분들은 오늘 밤 제 가장 든든한 증인이 되어주실 분들이었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이상할 만큼 고요하고 평온했어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달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제가 무대 위로 오르자 장내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섰어요. 짙은 남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제 모습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유라 양과는 분명 대조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서 솟아나는 단단한 자신감으로 온몸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에 앉은 제 아들 지훈이를, 그리고 그 옆에 유라 양을,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지지해 주러 온 제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죠.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질 만큼 맑고 힘이 있었죠. 오늘 저희 라비에벨 이 20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은 라비에벨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의 성공은 이 화려한 건물이나 값비싼 기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름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을 다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정직한 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잔잔한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제 손을 들어보였어요. 제 이 손처럼 저희 직원들의 손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왔습니다. 저희는 그 손에 담긴 정성과 신뢰의 가치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라비에벨의 정신이자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연설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 20년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낸 아주 특별한 신제품을 여러분 앞에 선보이려고 합니다. 무대 뒤 스크린에 제가 이천의 도예가와 함께 빚은 순백의 백자 용기에 담긴 신제품 핸드크림, 창업자의 은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 제품의 완벽함을 위해 저는 아주 특별한 한 분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비밀리에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장내가 호기심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신제품 발표는 저희 라비에벨의 빛나는 미래를 이끌어갈 제 아들 박지훈 이사와 그의 아름다운 약혼녀이자 미래의 며느리인 강유라 양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지훈이와 유라 양에게 쏟아졌어요. 유라 양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여배우처럼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훈이는 그런 그녀의 손을 잡고 에스코트하며 무대 위로 올라왔죠. 제 바로 옆에 선 유라 양은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으로 저를 힐끗 내려다보았어요. 어머니, 결국 제 뜻대로 됐죠.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유라 양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죠. 제 다음 한마디에 장내의 모든 공기가 바뀔 거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말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한 테스터분은 상상할 수 없는 모욕과 경멸을 견디면서까지 저희 제품을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더러운 바닥에 쏟아진 액체를 자신의 옷소매로 직접 닦으라는 요구까지 받으셨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대체 무슨 소리야? 테스트를 하는데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하는 의문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지훈이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유라 양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무대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오 원장님의 도움으로 상견례 전날 은혜로서 마지막 방문을 했을 때 찍어둔 바로 그 영상이었죠. 영상은 유라 양의 화려한 오피스텔 거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남루한 옷차림에 바그네로 분장한 제 모습과 그런 저를 하녀처럼 부리는 유라 양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녀가 제게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 경멸의 눈빛, 그리고 마침내 네일 폴리시 병을 바닥에 고의로 쏟아버리고 제게 소리치는 장면까지. 영상 속 유라 양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하고 잔인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배상할 건데.
걸레 없어요? 없으면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소매로 당장 닦아. 장내는 이제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영상은 마지막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은희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정지했어요. 깊은 주름과 검버섯이 가득한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한 그 늙고 지친 얼굴. 그 순간 무대 위에 제가 천천히 제 손을 들어 올렸어요. 모든 조명이 제게로 쏟아졌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 용감하고 헌신적이었던 테스터가 바로 저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건 객석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사람들의 경악에 찬 탄식 소리였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유라 양은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 있었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죠. 그녀는 아니야. 이건 하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객석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녀의 아버지 강 사장의 얼굴은 망연자실 그 자체였어요. 제 아들 지훈이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 속의 은혜와 무대 위의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 가득했던 사랑과 신뢰가 순식간에 경악과 충격, 그리고 영혼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저는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는 순간 제 가슴에도 칼날이 밝히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내 아들이 감당해야 할 진실의 무게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잃어버렸던 회사의 주도권, 아들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존엄을요.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벽하게 독립적인 존재로 그 무대 위에 다시 선 거예요. 저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어요. 제 목소리는 이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강철 같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죠. 저희 라비에벨은 창립 이래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파트너와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객석의 강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부로 강유라 양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모든 합작 프로젝트 계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겠습니다. 제 선언이 끝나자마자 객석 한편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초대한 이천의 늙은 도예가 할아버지였어요. 그의 박수 소리를 시작으로 다른 장인분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곧이어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존경과 찬사가 담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천둥과도 같았죠. 카메라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고 있는 도예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마치 자신의 오랜 서름과 무시당했던 세월이 제 승리를 통해 모두 씻겨나간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이건 단지 저 박선희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이 땅의 모든 장인들의 명예회복이었고 진정한 가치의 승리였던 거예요. 그 순간 라이브 스트리밍의 동시 접속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실시간 채팅창은 유라 양을 비난하고 저를 지지하는 글들로 도배가 되고 있었어요. 진짜 어른 박선희, 라비에벨, 정의구현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며 대한민국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기 시작했죠. 그렇게 제 진실의 목소리는 현대 기술의 날개를 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강력한 사회적 심판을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박수와 환호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갈라쇼가 끝난 후 세상은 온통 저희 라비에벨 이야기로 들끓었어요.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제 연설과 유라 양의 몰락에 대해 떠들어댔고 인터넷에서는 제 이야기가 하나의 신화처럼 퍼져나갔죠.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제 마음은 오히려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저는 승리했지만 제 아들 지훈이를 잃었으니까요. 그날 무대에서 충격에 빠져 비틀거리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본 뒤로 저는 지훈이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녀석은 회사에도 나오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은 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죠. 어쩌면 제 아들은 제 승리의 가장 큰 희생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늦은 밤, 서재에서 홀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지훈이가 문 앞에 서 있더군요. 며칠 사이에 녀석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값비싼 양복 대신 허름한 티셔츠 차림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듯 퀭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괜찮냐고,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묻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고 아들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렸어요. 지훈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게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서자마자 힘없이 무릎을 꿇더군요. 녀석의 커다란 몸이 바닥에 엎드리듯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죠. 한참을 울던 지훈이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었죠.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아니라 유라의 화려한 배경과 거짓된 말만 보았어요. 제가 라비에벨의 영혼을, 어머니의 인생을 팔아 넘길 뻔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어머니. 녀석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주었죠. 지훈아, 제가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너는 어리석었던 게 아니야. 잠시 사랑에 눈이 멀어 길을 잃었던 것뿐이다. 누구나 살면서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어. 저는 지훈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배우는 거야.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진심을 볼 줄 아는 눈. 그것만 얻었다면 네가 치른 대가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제 말에 지훈이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저희 모자는 아주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이건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비로소 어머니의 철학을, 라비에벨의 진짜 가치를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평생 지켜나가기로 약속하는 아주 성스러운 화해의 의식이었죠. 며칠 뒤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복수극을 사회 전체를 위한 약속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존엄성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재단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한 사람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기자들을 둘러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일구려는 여성들을 돕고자 합니다. 이 재단은 2000 지역의 여성들이 스파 테라피스트나 전통 공예 기술을 배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고 그들의 시작을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었어요. 한 사람의 존엄성이 온전히 지켜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손길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라비에벨이 지난 20년간 배운 가장 큰 교훈이며 앞으로 20년간 세상과 함께 지켜나갈 약속입니다. 제 발표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감동했고 재단에는 각계각층의 후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더 나아가 저희 라비에벨의 사건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저희가 터를 잡고 있는 이천시에서는 저와 같은 지역 장인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결국 이천시는 저희 라비에벨과 협력하여 이천장인 문화보존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조례를 실행하는 지역 문화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죠. 제 개인의 싸움이 이제는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된 거예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아들 지훈이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저와의 화해 이후 지훈이는 마케팅 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는 저를 찾아와 존엄성 이니셔티브 재단의 실무 책임자를 맡게 해달라고 자청했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녀석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기에 저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훈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그는 가장 먼저 이천의 장인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그들의 삶과 철학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늙은 도예가의 거친 손을 잡고 흙을 빚는 법을 배우고 한지 공예가와 밤새워 마주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는 그 기록들을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전통 문화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기획한 이천 장인의 손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놀랍게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전통 장인의 삶을 세련되고 감각적인 영상미로 담아낸 이 시리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 문화가 더 이상 낡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힙하고 멋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죠. 제 아들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훌륭한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해내고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후계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철학을 저보다 더 넓은 세상에 더 새로운 방식으로 전파하면서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오늘 저희 재단이 자리 잡은 이천의 낡은 쌀 창고를 개조한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존엄성 이니셔티브 재단의 일기 장학생들이 1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졸업하는 수료식이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저 흐뭇한 미소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나이든 관객일 뿐이었죠. 수료식이 끝나고 저는 장학생들이 꾸며놓은 작은 스파룸으로 안내받았어요. 재단 일기 수석 졸업생이라는 이제 갓 20살이 넘은 어린 테라피스트가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죠. 서툴지만 그 손길에는 세상 어떤 전문가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따뜻한 진심과 정성이 가득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느꼈어요. 20년 전 제가 처음 고객의 몸에 손을 얹었을 때의 그 떨림과 설렘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제 아들 지훈이가 이천의 장인들과 함께 웃으며 재단의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지 제 철학이, 제 유산이 이제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로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안전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한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존중의 가치를 가르치는 작은 사례로 실리게 되었다고 해요. 어쩌면 이게 제가 거둔 가장 큰 승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제 삶이, 제 싸움이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지 않았을까요? 어린 테라피스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깊은 평온함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래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제가 없어도 라비에벨은 그리고 이 세상은 정직한 손들이 만들어내는 온기로 계속해서 아름다워질 테니까요. 결국 진정한 품격이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견뎌낸 진심과 정성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한 사람의 존엄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짓밟을 수 없죠. 때로는 가장 부드러운 손길이 세상 그 어떤 날카로운 칼날보다 강한 힘을 갖게 되는 법이랍니다.